엄마, 계약서도 못 읽으시면서 무슨 관리를 해요? 큰 아들이 테이블을 쾅 치며 소리쳤다. 둘째 며느리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냉소했다. 어머니가 가진 게 뭐 있다고 욕심을 내요. 둘째 아들이 혜정의 멱살을 잡듯 밀어붙였다. 서류 이리 내놔요! 며느리는 말리듯이 비웃으며 귀에 대고 속삭였다. 어머니 의심 가는 행동. 좀 이제 그만하고 창고 열쇠 줘요. 혜정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평생 일만 하고 키워줬는데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현실을 보세요. 어머니 그러다가 빚만 늘어나요. 큰 며느리의 시선이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다. 조롱 섞인 한숨들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다. 혜정은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내려놨다. 그들은 몰랐다. 가장 약해 보이던 이 여자가 가장 잔인하게 무너뜨릴 반전을 품고 있다는 것을. 이 모든 폭언을 퍼붓던 그들, 이 무릎 꿇게 될 거라는 걸. 끝까지 보세요. 지금부터 그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정입니다. 올해 58인데 아직도 도배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새벽 5시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야 했죠. 오늘도 성남 어느 아파트에서 벽지를 바르는 일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찬바람이 스며드는 원룸에서 무릎 담요를 걷어내고 부엌 싱크대 앞에 섰어요. 아이고, 또 이 허리가. 중얼거리며 진통제 하나를 삼켰습니다. 물소리가 파이프를 타고 울려 퍼졌어요. 이 집에 이사 온 지도 벌써 3년이 되었네요. 전세 보증금 3천만 원. 큰아들이 말했죠. 엄마,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혼자 살기엔 딱 좋은 크기네요.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렇게 말하는 아들의 눈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싶어 하는 마음 말이에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어요. 큰아들이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돌아가셨대요. 뭐라고? 시아버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연락이 끊어져 있던 분이었어요. 20년 넘게 얼굴도 못 봤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소식이 왔네요. 장례식은 언제야? 이미 끝났어요. 변호사가 연락 왔는데 유산 정리한다고 하네요.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뭔가를 남기셨다는 얘기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아무래도 기대 같은 게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언제 만나? 다음 주 화요일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시아버지라는 분이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도 워낙 무뚝뚝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시집 왔을 때 한 번 보고 그 이후로는 거의 인사도 안 하셨죠.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에 있었어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고 갔죠. 큰아들과 둘째도 와 있었고 며느리들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큰 며느리가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어딘지 냉랭했죠. 둘째 며느리는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산을 발표하겠습니다. 큰아들에게는 강남 상가 건물 한 채가 상속됐어요. 시가 15억 정도 된다고 했죠. 큰아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둘째에게는 수입차 2대였어요. 벤츠하고 BMW라고 했나요? 둘째 며느리가 눈을 반짝였죠. 그러고 나서 변호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혜정 씨께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창고 한 채를 물려주셨습니다. 창고요? 네. 약 30년 전에 매입하신 건물인데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큰아들이 킥킥 웃었어요. 엄마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저 정도면 됐죠. 둘째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어차피 관리도 못하실 텐데 그냥 버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색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죠. 창고 한 채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폐창고요. 아들들이 받은 것과 비교하면 정말 초라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왜 저에게 그 창고를 남기셨을까요? 20년 넘게 연락도 끊고 지냈는데 말이에요. 핸드폰으로 창고 주소를 검색해 봤어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꽤 외진 곳이었죠. 주변에 농가들만 몇 채 보이고 나머지는 온통 빈 땅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창고 생각이 났거든요. 아무래도 한 번은 가봐야 할 것 같았어요. 내 것이 되었으니까요. 주말에 전철을 갈아타고 광주로 향했습니다. 오포역에서 버스로 갈아타고 또 한참을 걸었죠. 찾아가는 길이 쉽지 않았어요. 드디어 그 주소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철제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문고리에는 녹이 슬어 있었죠. 변호사가 준 열쇠로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창고 안은 어둠침침했습니다.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들어가 봤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오래된 농기구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 뭔가 있었죠. 천으로 덮여 있는 상자 같은 것이었습니다.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겼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거기 누구세요? 폐허 같은 건물. 뒤돌아보니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계신데 얼굴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아, 깜짝 놀랐네요. 저는 이 창고 주인이에요. 물려받게 되어서 한번 보러 왔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정씨 영감 며느리신가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를 아시는 분이었던 거죠. 네, 맞아요. 그분이 돌아가셨다니 안타깝네요. 가끔 이 창고에 오셔서 뭔가 정리하시곤 했는데. 정리요? 시아버지가 이곳에 오셨다고요? 이상했습니다. 20년 넘게 연락이 끊어져 있었는데 말이에요.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다시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플래시를 비춰보니 상태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벽 한쪽은 시멘트가 떨어져 나가 있었죠. 이게 뭐야, 정말.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런 걸 물려받았다니요. 차라리 없는 게 나을 뻔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창고 다녀왔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냥 버리세요, 엄마. 그때 둘째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저걸 정리하는 데만 몇 천은 들겠네요.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값도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괜히 돈만 들이지 마세요. 그래도 시아버지 마지막 흔적이니까. 흔적이 뭐가 중요해요? 어머니 형편에 그런 여유 있으세요? 날카로운 말투였어요. 가슴이 찔렸죠. 일단 한 번 더 가볼게. 아이고, 정말. 고집도 세시네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며느리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내 형편에 창고 정리할 여유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아버지가 가끔 그곳에 오셨다는 할머니 말씀이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음 주말 다시 창고로 향했어요. 이번엔 손전등도 챙기고 장갑도 끼고 갔죠. 제대로 둘러보려고요.
창고 문을 열고 들어서니 여전히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지난번에는 어둠 때문에 제대로 못 봤는데 한쪽 벽면이 생각보다 깨끗했거든요. 손전등을 비춰보니 그쪽엔 농기구가 아니라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먼지는 쌓여 있었지만 다른 곳에 비해 정리되어 있었죠. 이상하네.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볼펜과 공책, 그리고 몇 장의 영수증이 들어 있었어요. 영수증 날짜를 보니 작년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최근까지 이곳에 오셨다는 얘기였어요. 도대체 뭘 하러 오셨을까요? 책상 옆으로 가니 또 다른 공간이 있었습니다. 칸막이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곳엔 철제 문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었죠. 여기는 뭐지? 문을 흔들어 봤는데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생각보다 새 것 같았어요. 최근에 바꾼 것처럼 보였죠. 변호사가 준 열쇠 꾸러미에 다른 열쇠도 있었나 싶어 확인해 봤어요. 작은 열쇠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나 해서 그 열쇠를 자물쇠에 넣어 봤죠. 찰칵 소리를 내며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밀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죠. 손전등을 들고 안을 비춰봤습니다. 헉! 입이 벌어졌어요. 그 안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거든요. 깔끔하게 정리된 사무실 같았습니다. 벽에는 달력이 붙어 있었고 책장엔 여러 권의 장부가 꽂혀 있었어요. 바닥에 먼지도 별로 없었습니다. 누군가 최근까지 관리하고 있었던 것 같았죠. 책장으로 다가가 장부를 하나 꺼내봤어요. 거래 내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날짜별로 뭔가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2023년 3월 15일 김씨 500만 원. 2023년 5월 2일 박씨 800만 원. 무슨 거래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금액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래 상대방은 모두 성씨로만 적혀 있었어요. 다른 장부도 꺼내봤습니다. 약속 내용이라고 적힌 것이었죠. 이것도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내용이 이상했어요. 월 50만 원, 20년간 지급 약속, 이자율 15%, 3년 만기. 이건 뭔가 금융 거래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셨다고요?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그 안엔 도장과 계약서 양식, 그리고 많은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함을 하나 집어들고 보니 개인금융상감사 정영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영수, 시아버지 성함이었습니다. 갑자기 등골이 오싹했어요. 이게 대체 뭔지 감이 안 잡혔거든요. 시아버지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하셨던 걸까요? 벽에 붙어 있던 달력을 보니 작년 12월까지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곳에 오셨던 거예요. 다시 장부를 펼쳐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뭔가 적혀 있었어요. 혜정에게 이 모든 것은 내 몫이다. 미안했다. 시아버지 필체였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어요.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곳이었죠. 그때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재빨리 철제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웠어요. 장부는 원래 자리에 다시 놓았죠. 손전등을 끄고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셨구나. 큰아들이었어요. 뒤에는 큰 며느리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너희는 왜 여기 왔니? 어머니가 또 여기 오셨다고 하셔서요. 걱정돼서 따라왔어요. 큰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어딘지 날카로웠어요. 이런 위험한 곳에 혼자 오시면 어떻게 해요?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내 땅인데. 그래도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큰아들이 창고 안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 창고 말인데요. 왜? 우리가 관리해 드릴게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지난번까지만 해도 버리라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관리해 주겠다고요? 무슨 소리야? 세금도 내드리고 정리도 해드릴게요. 어머니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큰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이런 일은 젊은 사람들이 해야죠. 이상했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쓸모없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고집 부리지 마세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이런 거 관리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요. 어머니 형편에 무리죠. 내 형편은 내가 안다. 아이고, 답답하네. 큰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요. 어머니 명의는 그대로 두고 우리가 대신 관리만 해드릴게요. 끈질기게 설득하려고 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죠. 아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한다. 엄마. 큰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목소리를 낮췄어요. 죄송해요. 그냥 어머니가 걱정돼서 그래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들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게 이상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창고 근처 마을회관에 들러봤어요. 할머니들이 몇 분 앉아 계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아, 정씨 며느리 오셨네요. 지난번에 만났던 할머니였습니다.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우리 창고 그 일대가 어떤 곳인지. 아, 그 일대요? 다른 할머니가 끼어들었어요. 거긴 예전에 공장 부지였어요. 큰 섬유 공장이 있었죠. 그런데 공장이 문 닫고 나서 한동안 비어 있었거든요. 처음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재개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재개발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네, 아파트 단지 들어선다고 하던데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땅값도 많이 올랐어요. 작년부터 부동산 중개소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재개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창고 땅값이 상당할 수도 있겠네요. 혹시 우리 시아버님도 그런 얘기 아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정씨 영감이 얼마나 똑똑하셨는데요. 부동산 일도 좀 하셨잖아요. 부동산 일이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무슨 부동산 일을 하셨다고요? 개인적으로 돈 빌려주고 그런 일 하셨어요. 이 동네 사람들 많이 도움받았죠. 개인금융 상담사라고 적힌 명함이 떠올랐어요. 그럼 시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을 하셨던 거군요. 그런데 요즘엔 그런 분들이 찾아와요. 어떤 분들이요?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요. 비싼 차 타고 와서 이 땅 저 땅 알아보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재개발 소식, 그리고 갑자기 바뀐 아들들의 태도,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둘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형이랑 얘기했는데요. 무슨 얘기? 창고 관리 말이에요. 우리가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아니라고 했잖니. 엄마, 듣기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한테 넘기세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가 뭐예요?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얘기죠. 거짓말 같았어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관리한다고 했어. 아이고, 정말. 고집도 세시네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아들들이 재개발 소식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갑자기 창고에 관심을 보이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얘기 드려요. 뭔 얘기? 창고 우리한테 맡기세요. 안 그러면 뭐? 어머니 혼자서는 감당 못해요. 세금만 해도 얼마나 나올지 몰라요. 협박하는 것 같았어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어휴, 답답하네요. 전화가 끊어진 후에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요. 제가 모르는 사실이 있을 거예요. 오후에 창고로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주변을 더 자세히 둘러봤어요. 정말로 공사 예정지 같은 표시가 곳곳에 있었어요. 그때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혹시 이 땅 주인이세요? 네, 그런데요. 명함 하나 드릴게요. 혹시 매각 의향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부동산 중개업체 명함이었어요. 매입 희망 가격도 적혀 있었는데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이 일대가 재개발 예정지라서 요즘 문의가 많아요. 재개발이 확실한가 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어요. 정말로 그 일대 재개발 계획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그럼 정말 아들들이 이걸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갑자기 창고를 관리해 주겠다고 한 거였어요. 화가 났습니다. 자식들이 어미를 속이다니요. 밤늦게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너희들 재개발 얘기 알고 있었지? 뭔 얘기예요? 창고 일대 재개발 계획 말이야. 한참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어요. 그런 소문은 들었어요. 그런데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창고 관리해 주겠다고 한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정말 실망이다. 엄마,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잖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돈 앞에서는 남남이었던 거네요. 어둠 속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식사해요. 갑자기 가족끼리 오랜만에 모여서 얘기 좀 하자고요.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걸까요? 아무래도 창고 건일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녁 큰아들 집에 갔습니다. 둘째 부부도 와 있었어요. 식탁에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큰 며느리가 인사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딱딱해 보였어요. 앉으세요.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한참 후에 큰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창고 얘기 좀 해요. 역시 그거였습니다. 무슨 얘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우리한테 맡기세요. 내가 하겠다고 했잖아. 그때 둘째 며느리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엄마는 계약 같은 거 모르잖아요.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뭐라고? 계약서도 못 읽으시고 법적인 것들도 모르시면서 무슨 관리를 하세요? 가슴이 찔렸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정말 그런 걸 잘 모르니까요. 그냥 넘기세요. 저희가 대신 처리할게요. 내 것인데 왜 넘겨? 둘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혼자서는 안 돼요. 뭐가 안 돼? 모든 게 다요. 세금 처리부터 시작해서 관리비, 보험료. 숫자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복잡해 보였죠? 큰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가 가진 게 뭐 있다고 욕심을 내요.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욕심을 낸다고요? 욕심이 아니야. 내 것이잖아. 엄마, 현실을 보세요. 큰 며느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도배일로 하루하루 겨우 사시잖아요.
그런데 무슨 여유로 땅을 관리해요? 여유가 없어도 내 땅이야. 아이고, 답답해요. 둘째 며느리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빚만 늘어나요. 세금 못 내면 체납되고 관리 안 되면 문제 생기고 마치 제가 짐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도와드린다고 하는데 왜 안 받아들여요?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빼앗으려는 거 아니야?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큰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실이잖아. 우리가 언제 빼앗으려고 했어요? 둘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리해드리겠다고 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재개발 소식 알면서 왜 숨겼어? 또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큰 며느리가 젓가락을 탁 놓았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의심만 하실 거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드려요?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정말 답답하네요. 둘째 며느리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어머니가 고집만 부리시니까 가족끼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집이라고 했습니다. 제 것을 지키려는 게 고집이라고요. 큰아들이 숟가락을 3개 내려놓았어요.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얘기해요. 뭘 마지막으로 얘기한다는 거야? 그 창고 우리한테 넘기세요. 안 그러면 뭐? 더 이상 관여 안 할 거예요. 관여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연하겠다는 얘기였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식들이 어미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요. 식탁 위의 음식들이 갑자기 맛없어 보였어요. 아들들이 해준 밥이었는데 말이에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일어서서 현관으로 향했어요. 엄마,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계속 흘러내렸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 일만 하고 키워줬는데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대접받는 거죠? 남편이 죽고 나서 혼자 2 아들을 키웠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죠. 도배일이라고 해서 만만한 게 아니에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는데 참고 견뎠거든요. 아들들 학비 벌려고 휴일도 없이 일했어요. 새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까워했죠. 그런데 결국 이런 대접을 받는군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고 싶었는데 옆집에 들릴까봐 입을 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요. 그러고 나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화장실 거울을 봤죠. 퉁퉁 부은 얼굴이 비쳤습니다. 이제 그만.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 당하고 살자.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빨간 눈가가 조금 나아졌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가슴이 조금 진정됐죠. 창고에서 발견한 시아버지의 비밀 기록들이 떠올랐어요. 분명 중요한 단서가 있을 거예요. 아들들이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걸 보면 말이에요. 내일 다시 창고에 가봐야겠어요. 이번엔 제대로 조사해 볼 거예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들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차갑고 냉정한 표정들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더 이상 서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내 것은 내가 지킨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을 거거든요. 새벽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창고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둘렀어요.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는 동안 마음이 무거웠죠. 창고 앞에 서니 문득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따로 부르셨던 날이 있었거든요. 혜정아, 이거 받아둬라. 작은 열쇠 하나를 주셨어요. 낡고 오래된 열쇠였는데 뭔지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으셨죠. 나중에 필요할 때가 올 거다.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냥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잊고 살았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열쇠가 어디 갔을까요? 이사할 때 버렸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손전등을 켜고 철제 문 쪽으로 걸어갔죠.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장에서 어제 본 장부들을 다시 꺼내봤어요.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책장 뒤쪽에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어요. 손전등을 비춰보니 또 다른 문이 있었습니다. 책장이 그것을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책장을 조심스럽게 밀어봤어요. 생각보다 쉽게 움직였습니다. 그 뒤에 작은 문이 나타났죠. 역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변호사가 준 열쇠로는 열리지 않았거든요. 다른 열쇠가 필요한 것 같았어요. 그때 문득 시아버지가 주셨던 열쇠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집에 아직 있을까요? 창고를 나와 집으로 돌아갔어요. 서랍이라는 서랍은 다 뒤져봤죠. 옷장도 뒤지고 부엌 찬장도 다 열어봤어요. 드디어 화장대 맨 아래 서랍에서 찾았습니다. 오래된 작은 상자 안에 들어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주셨던 그 열쇠였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이 열쇠가 그 문을 열 수 있을까요? 다시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철제 문을 지나 책장 뒤에 작은 문 앞에 섰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자물쇠에 넣었죠. 찰칵 소리가 나며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맞네. 작게 중얼거리며 문을 밀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안을 비춰봤어요. 작은 방이었는데 벽면 가득 서류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제일 가까운 서류함을 열어봤습니다. 두꺼운 파일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하나씩 꺼내서 펼쳐봤죠. 광주개발구역 37호라고 적힌 제목이 보였습니다. 그 아래엔 복잡한 도면이 그려져 있었어요. 저희 창고가 있는 지역지도 같았죠. 다른 파일도 열어봤어요. 지분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무슨 개발 사업에 관한 계약서 같았어요. 이게 뭐지? 또 다른 파일에는 H-37 보상금 예정액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억 단위였죠.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시아버지가 이런 큰 사업에 관여하고 계셨다는 말인가요? 파일 맨 아래쪽을 보니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필체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혜정아, 너만은 속지 말아라. 이 창고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 편지는 짧았지만 충격적이었어요. 이 모든 서류는 내 몫이다. 아들들에게는 절대 넘기지 마라. 그들은 진실을 모른다.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진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가 평생 모은 것들이 여기 있다. 내가 고생한 만큼 받을 자격이 있다. 가슴이 뛰었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생각해 주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다른 서류들도 더 살펴봤습니다. 은행 통장 사본들도 있었어요. 잔고가 상당했죠. 부동산 투자 내역이라고 적힌 파일도 있었어요. 여러 지역의 땅을 사고 팔았던 기록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투자는 바로 이 창고 땅이었어요. 30년 전에 사셨는데 당시에도 꽤 큰 돈이었던 것 같았죠. 재개발 예정지 투자라는 메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진작부터 이곳이 재개발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니 또 다른 편지가 있었어요. 혜정아, 미안했다. 차가운 시아버지였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너의 고생을 다 보고 있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들들은 욕심이 많다. 하지만 너는 다르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시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요. 이 모든 것은 너의 것이다. 당당하게 지켜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죠. 시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재산이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저에게 남기셨다고요. 아들들이 왜 그렇게 창고를 가져가려고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분명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손전등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당당하게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지켜주고 계셨던 거예요. 편지를 다시 읽어보다가 봉투 안에 뭔가 더 있는 걸 발견했어요. 작은 USB였습니다. 까맣고 오래된 것 같았죠. 이것도 시아버지가 남기신 거구나.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제일 첫 번째 파일을 열어봤죠.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창고가 있는 지역의 상세한 지적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였습니다. 지도에는 여러 구역이 색깔별로 나뉘어 있었어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창고는 빨간색 구역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H-37 구역 전체 개발 계획이라고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아래쪽에는 날짜가 있었는데 20년 전이었습니다. 20년 전부터 계획이 있었다고? 다른 파일들도 열어봤어요. 시아버지가 모으신 자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정부 공문서, 개발 계획서, 투자자 명단까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파일이 있었습니다. 지분 소유 현황이라고 적힌 것이었죠. 파일을 열어보니 표가 나왔어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지분율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위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정혜정 60%. 뭔가 잘못 본 것 같아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 제 이름이었어요. 60%라고 되어 있었죠. 아래쪽을 보니 다른 사람들 이름도 있었어요. 김씨 15%, 박씨 10%, 이씨 15%, 모두 합치면 100%였습니다. 이게 뭐지?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이건 H-37 구역 개발 사업의 지분 소유 현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사업의 투자자라는 얘기였나요? 다음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투자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계약 당사자를 보니 시아버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정혜정 대리 투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계약 내용을 읽어보니 시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투자를 하신 것 같았어요. 20년에 걸쳐서 조금씩 지분을 늘리셨던 거죠. 시아버지가 나를 위해 남겨둔 거였네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저에게 이런 걸 남기셨을까요? 마지막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H-37 개발 사업 수익 예상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복잡한 계산서가 나왔죠. 맨 아래쪽에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개발 승인 시 전체 사업비 200억, 해정 지분 60% 기준 수익 예상액 120억. 화면을 보고 또 봤어요. 120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20억? 말이 안 됐어요. 제가 그런 큰 돈의 주인이라고요? 다른 자료들도 더 확인해 봤습니다. 정부 개발 계획서에도 같은 내용이 있었어요. H-37 구역 재개발 사업이 올해 최종 승인될 예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20년 전부터 이 사업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조금씩 땅을 사들이고 다른 투자자들과 계약을 맺으셨던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걸 제 명의로 해두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USB에서 동영상 파일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제목이 혜정에게였어요. 파일을 클릭하니 시아버지가 나오셨어요. 몇 년 전에 촬영하신 것 같았죠. 혜정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겠지.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살아계실 때보다 많이 야위셔 보였습니다. 미안했다. 차가운 시아버지였지만 내 고생을 다 알고 있었어.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가 우리 아들을 혼자서 키우는 걸 보면서 많이 미안했다. 도와주지 못해서 말이야.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해뒀다. 너를 위해서 말이야. 시아버지가 화면에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따뜻한 미소였죠. H-37 사업은 내가 20년간 준비한 거다. 처음엔 작은 투자였는데 점점 커졌어. 다른 투자자들도 있지만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 60% 지분이니까 말이야. 60% 지분이 정말 제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아들놈들은 욕심이 많다. 하지만 이건 내 것이야. 절대 빼앗기지 마라. 아들들 얘기를 하실 때는 표정이 조금 굳어지셨어요. 변호사한테 창고만 물려준다고 했지만 진짜는 따로 있다. 이 USB가 증거야. 그러니까 창고는 표면적인 거였고 진짜 유산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개발 사업이 시작되면 보상금도 나오고 새로 지어지는 건물 지분도 있다. 화면 속 시아버지가 서류를 들어 보이셨어요. 계산해 보니 120억 정도 될 것 같다. 너 혼자 평생 써도 남을 거야. 120억이 정말 제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힘든 시절이 오겠지만 포기하지 마라. 법적으로는 내가 완전한 소유자야. 영상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변했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그렇게 창고를 가져가려고 한 이유가 이거였어요. 120억짜리 유산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을 리는 없을 텐데요. 문득 큰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어요. 예전에 시아버지 댁에 자주 드나들었거든요. 혹시 그때 뭔가를 봤을까요? 핸드폰을 보니 큰아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어제 일은 죄송해요. 다시 얘기해요. 이제 왜 갑자기 사과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창고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였죠.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저에게는 시아버지가 남기신 증거가 있었거든요. 컴퓨터 화면을 다시 봤어요. 120억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누가 웃는지 보자.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번엔 제가 주도권을 잡을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문자 못 보셨어요? 봤어. 그럼 언제 만날까요? 창고 얘기 정리해야죠. 목소리에 초조함이 섞여 있었어요. 분명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나자. 어디서요? 우리 집에서.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USB에서 뽑아낸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지분 계약서, 투자 증명서, 시아버지의 편지까지 모든 걸 봉투에 넣었습니다. 저녁 6시쯤 아들들이 왔어요. 큰아들과 둘째, 그리고 두 며느리까지 모두 함께였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큰 며느리가 인사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보였어요. 둘째 며느리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앉아라.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엄마, 그게 뭐예요?
큰아들이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보여줄게. 큰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제 너무 심했나요? 심하긴 뭐가 심해. 그래도 좀 그랬네요. 죄송해요. 사과하는 것 같았지만 진심은 아닌 것 같았어요. 둘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빨리 결정해요. 우리도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이런 식으로 계속 끌면 안 되잖아요. 둘째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세금 문제도 있고 관리비도 나가고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세금 문제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해드린다고 하잖아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넘기기만 하시면 다 해결돼요. 내가 포기하길 원하는 거지?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큰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위임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야. 둘째 며느리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혼자서는 못해요. 왜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뭘 아세요? 계약서도 못 읽으시면서. 날카로운 말투였습니다. 법적인 것도 모르시고 부동산 일도 모르시고 계속 저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큰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나이에 그런 복잡한 일을 어떻게 해요? 모두 저를 어린아이 취급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맡기세요. 둘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빠져 있으라는 얘기였어요. 조용히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큰 며느리가 물어봤어요.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USB에서 뽑아낸 것들이었죠. 이게 뭐예요? 둘째가 목을 빼고 봤어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보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 시아버지가 나에게 남긴 거야. 지분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서류였죠. 큰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뭔가요? H-37 개발 사업 지분 60%. 목소리를 낮췄어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며느리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뭔가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다른 서류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투자 계약서, 개발 계획서, 수익 예상서. 큰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어요. 시아버지가 20년 동안 준비하신 거야. 마지막으로 시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있고 편지를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혜정아, 이 모든 것은 내 몫이다. 아들들에게는 절대 넘기지 마라. 둘째의 입이 벌어졌어요. 그들은 진실을 모른다. 둘째 며느리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 왜? 그게 진짜예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수익 예상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120억. 숫자를 또렷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120억을요? 둘째 며느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큰아들도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계산해 주셨어. 다른 서류들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개발 사업이 올해 승인되면 보상금도 나오고 새 건물 지분도 있다고 하시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럼 우리가, 뭘 우리가? 죄송해요. 갑자기 사과했습니다. 몰랐어요, 정말. 거짓말 같았어요. 분명 뭔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둘째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럼 창고가 120억짜리 땅이야.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가져가려고 했구나. 큰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사실이잖아. 둘째 며느리가 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그래도 재개발 얘기는 알고 있었잖아. 그건 말문이 막혔어요. 큰 며느리가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연히 내가 관리하지. 혼자서요? 왜 혼자야? 변호사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어. 시아버지가 USB에 변호사 연락처도 남겨놓으셨거든요. 어머니 혼자서는 힘들 거예요. 너희가 나를 도와줄 거야? 물어보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계속 빼앗으려고 할 거야? 둘째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맞아.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포기해. 큰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어미를 속여?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앞으로 창고 얘기는 하지 마. 내일이니까. 아들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문을 열어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시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너희는 욕심이 많다.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보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이 있었거든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밝았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중년 남성으로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정혜정 고객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고인께서 미리 연락을 당부하셨어요. 언젠가 혜정 씨가 찾아올 거라고 하시면서요. 시아버지가 이것까지 준비해 두셨다니요. 개발회사와 협상을 도와드릴게요. 김 변호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H-37 개발 사업이 다음 달 최종 승인된다고 했어요. 60% 지분이시니까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 후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개발회사 대표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며 협상을 제안했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변호사가 옆에서 도와주니까 어렵지 않았어요. 도배일도 그만뒀습니다. 마지막 날 함께 일하던 아저씨들이 아쉬워했어요. 혜정 씨, 정말 가시는 거예요? 네, 다른 일 하게 됐어요. 좋은 일이겠네요. 허리 아픈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됐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랐죠. 개발 사업이 시작되면서 첫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어요. 그 돈으로 작은 임대주택을 몇 채 샀습니다. 이제 월세 받으면서 살면 되겠네요. 김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고인께서 정말 잘 준비해 두셨어요. 새 집으로도 이사했습니다. 원룸이 아니라 방 2개짜리 아파트였어요. 창문도 크고 햇볕도 잘 들었죠. 한 달 뒤 큰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어.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큰아들과 둘째가 함께 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너무했어요. 둘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 됐어. 화가 난 건 아니었어요. 다만 실망했었죠.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큰아들이 말했어요. 가족이잖아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천천히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어느 가을날 시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묘지였어요. 국화꽃을 준비해 갔죠.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바람이 살짝 불어왔어요. 늦었지만 인사드리러 왔어요. 꽃을 정성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동안 몰라서 죄송했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버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줄 몰랐거든요. 묘비에 적힌 시아버지 이름을 바라봤어요. 아버님, 고맙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이제는 제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잘 살겠습니다. 묘소에서 나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시아버지께 제대로 인사를 드린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단풍이 예쁘게 물들어 있었죠.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남에게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핸드폰을 보니 임대관리업체에서 연락이 와 있었어요. 월세가 들어왔다는 알림이었죠. 집에 도착해 거실에 앉았습니다. 조용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제가 선택한 삶이었거든요. 부엌에서 차를 끓여 마셨어요.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죠. 창문 너머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 말이에요. 차를 다 마시고 컵을 설거지했습니다. 내일 아침엔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